민트 오디오북. 혼자 있을 때 나는 그리 깨끗하지 않았다. 그런 내가 형태만 내 방에 오면 유난을 떨었다. 형태가 싫은 건 아니었다. 내가 형태를 밀어냈다. 형태를 쫓아냈다. 나는 작은 악마였다. 형태를 쫓아내다. 유연희. 형태를 쫓아냈다. 어디야? 내가 보낸 문자에 일이 떠있다. 분명 서울에 도착했을 건데 형태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도 보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했다. 우리 집에 오지 마 라고 했다. 내 집에서 가장 최소한의 공간만을 차지하려 애쓰는 형태를 내가 쫓아낸 것이다. 차라리 다른 곳에 갈까? 부장이 통유리로 된 식당 홀에 눈을 준 채 아직 30분 정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물었다. 하지만 일행은 아무도 대꾸하지 않는다. 지난주 공주 출장을 잘 치렀다고 한턱 쏘는 자리인 이곳은 유명 고깃집이다. 우리는 대기번호를 받고 야외 테이블에서 기다리는 중이다. 부장은 월급의 전액을 용돈으로 쓴다. 약사인 아내가 그러라고 했단다. 도무지 듣는 사람 기분은 생각할 줄 모른다니까. 부장이 없을 때 동료 박이 빈정거렸는데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고깃집은 전원 카페 같다. 부장의 물음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나도 핸드폰만 들여다보았다. 지금껏 기다린 게 아까워 다른 곳으로 가겠냐는 부장의 의견에 반응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기석은 정원의 야외 테이블이다. 저만치의 맥주와 음료를 파는 오픈바가 보인다.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 오픈바의 스탠딩 테이블에 기대 맥주를 마시고 있다. 엽서나 사진에서 보던 외국의 풍경 같다. 공기는 시원하고 햇살도 화사하다. 통유리로 둘러싸인 식당의 메인 홀은 내부가 훤히 보인다. 홀 안 중앙의 숯불 코너에서 조리사가 고기를 굽고 있다. 유니폼을 입은 종업원들이 초벌구이가 끝난 고기를 받아 주문받은 테이블로 서빙한다. 각 테이블에 소속된 종업원은 배달된 초벌구이 고기를 다시 한번 익혀 손님 접시에 낸다. 손님은 잘 익혀진 고기를 받아먹기만 하면 된다. 높은 천장엔 황동 후드가 번쩍거리고 실내엔 연기 한 자락 없다. 스탠딩 바에 상체를 기대고 맥주를 마시는 남자 둘은 형태 나이쯤 된 것 같다. 와이셔츠 앞 단추를 2번째까지 푼 모습이 여유로워 보인다. 가족끼리 이런 식당에 왔다면 내가 제일 먼저 맥주를 마시자고 했을 것이다. 우리 맥주 마셔. 형태는 못 이기는 척 일어나 아버지에게 첫 잔을 먼저 드리고 나와 맥주를 마셔줄 것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오빠를 형태라고 이름을 불렀다. 배트맨 대리운전, 황금박쥐 대리운전. 노랗고 검은 광고판들이 우리 일행이 앉은 야외 테이블에 즐비하다. 디자이너인 형태라면 알아챘을 것이다. 저 늘어선 광고판이 무심을 가장한 우연한 배치인지 아닌지. 나 내일 서울 간다. 어제 형태에게서 문자가 왔다. 나는 또 싶었다.
형태가 다녀간 지 한 달이 되지 않고 나는 혼자 있고 싶었다. 출장의 피로탄만은 아니었다. 한 달에 한 번 형태는 서울에 왔다.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에 오면 그는 내 방에서 자고 갔다. 고향 DC에는 적합한 병원이 없었다. 내 방은 혼자 지내기에도 갑갑한 6평 원룸이다. 이 도시에 사는 한 나는 닭장 같은 원룸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다. 원룸의 창을 열면 옆 건물의 옆구리였다. 두 건물 사이의 간격은 켄트지 한 장 정도나 될까. 오지마, 혼자 있고 싶어. 형태에게 문자를 보냈다. 1분 정도 지났을까. 알았어. 답장이 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 형태는 내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는다. 분명 서울에 도착했을 건데. 오늘 형태 만나? 오빠의 여자친구 무연에게 문자로 묻는다. 오늘 안 만나요. 바로 답이 날아온다. 내일 병원 진료 끝나고 만나기로 했어요. 때로 그녀가 나보다 형태를 더 잘 아는 것 같다. 나보다 나이도 어린 무연은 우울증을 앓는 남자친구를 몇 년째 떠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속에 무엇이 든 애일까? 담당 선생님 휴가로 오빠의 진료일이 당겨졌대요. 오늘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잔대요. 무연의 문자다. 그렇구나. 그래서 형태가 오늘 올라왔구나. 알겠다고 답을 보낸다. 나는 형태가 병원에 가기 위해 오는지 몰랐다. 말하지 않으니 알 리가 없다. 형태는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오지만 이번에는 다녀간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개인적인 일로 오는 줄 알았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형태는 서울에 볼 일이 빈번히 생겼다. 병원에 가기 위해 오는 줄 알았으면 내 방에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 거다. 억울하다. 형태의 여자친구가 하는 걸 동생인 내가 모르고 있다니. 형태는 지금 어디 있을까? 싸구려 게스트하우스를 찾고 있겠지. 그런 곳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울 것이다. 커다란 방에 여러 개의 2층 침대가 있는 도미토리는 역대합실 같다고 했다. 형광등이 밤새 켜져 있고 소음이 끊이지 않는 곳. 화장실과 세면장은 공용이고 배낭여행자나 불법 체류자가 24시간 들락거린다고 했다. 형태는 그런 곳에서 못 잔다. 날밤을 새울 것이다. 그는 소리에 예민하고 환청을 들으며 사람을 싫어한다. 그러느니 내 집에 오지. 나와 싸우더라도. 그러나 형태는 내 집에 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는다. 내가 형태를 밀어냈다. 돈도 없고 아픈 형태를 내가 쫓아낸 것이다. 동료들과 태어난 척 앉아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다. 무연도 오빠가 왜 언니 집에 안 가고 게스트하우스에 가냐고 묻지 않았다. 형태에게 무슨 말을 들었나? 그럴 리가 없다. 형태는 여자친구에게 동생 흉을 볼 사람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오래오래 참다가 최후에야 네가 싫어 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여전하게 굴었다. 전처럼 들러붙고 치대고 따라다녔다. 내 오빠이고 자기 동생인데 어쩔 것인가.
형태는 어릴 때도 동생을 괴롭히거나 위세를 부리지 않았다. 힘이 부족한 여동생에게 무력 한 번 쓰지 않았고 오빠라고 권위를 내세운 적도 없다. 오히려 내가 시비를 걸거나 심술을 부렸다. 공연히 잘 놀고 있는 형태의 장난감을 빼앗았고 집어던지기도 했다. 그러고도 이길 수 없다 싶으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나는 작은 악마였다. 그렇다고 형태가 싫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나는 오빠에게 못되게 굴어도 남이 형태를 괴롭히면 참지 못했다. 부모라도 마찬가지였다. 아빠나 엄마가 형태에게 매를 들거나 혼을 내면 내가 먼저 자지러지게 울어서 체벌을 막았고, 친인척이나 타인이 형태를 혼내면 온몸으로 대항했다. 상대가 나와 비교가 안 되는 덩치 큰 어른이라도 상관없었다. 상대의 팔이나 다리에 매달려 물고 뜯어서라도 형태를 지켰다. 내가 밉다. 어째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토록 그를 지키려던 내가 다 큰 지금 형태를 쫓아냈다. 이제 어릴 때처럼 굴 수도 없는데. 아프고 돈 없는 형태에게 동생인 내가 상처를 주다니. 하지만 형태도 나처럼 하면 될 것을. 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밀고 들어오면 되지 않나. 가족이고 동생인데 어쩔 것인가. 형태는 이제 나를 안 보려는 걸까? 어디야? 내가 보낸 문자에 여전히 숫자 1이 떠 있다. 이런 시간이 싫다. 나는 괜찮은데 형태가 괴로운 시간이. 태어난 척 동료들과 웃지만 속으로 계속 운다. 나는 언제쯤 형태에게 담담해질까? 정 같으면 이런 날 회식도 피하고 집에 처박혀 있었을 것이다. 밥도 안 먹고 형태에게 연락이 될 때까지 울고 있었겠지. 오늘도 회식에 못 간다고 연락해야지 하다가 동료 박의 전화를 받았다. 내 원룸 밑에 박의 차가 기다리는 중이라기에 허둥지둥 원룸을 뛰쳐나왔다. 무연은 형태와 나의 상태를 모르는 것 같다. 형태 성격에 내게 서운했던 일을 여자친구에게 말하지도 않았을 거다. 형태는 말이 없는 편이다. 사춘기 때도 그랬는데 군에 갔다 온 후로는 입이 더 무거워졌다. 우리도 맥주 마실까? 부장이 오픈바를 건너다 보며 묻는다. 아니요, 배부르면 고기 못 먹어요. 내가 대답한다. 그래, 곧 우리 차례가 올 거야. 고기 먹을 때 맥주 한잔 하지 뭐. 부장이 싱긋 웃는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쓸 때 우리는 10번째쯤 즈음이었다. 이제 이름의 절반이 지워졌고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있다. 형태는 저녁밥은 먹었을까? 여자친구를 만나면 같이 먹겠지만 만나지 않는다니 굶고 있을 거다. 빈속으로 도미토리의 2층 침대 한 칸을 차지하고 누워있겠지. 세상 사람들 다 싫다는 표정으로. 저 사람 뭐야? 다른 투숙객들이 그런 눈으로 형태를 힐끗거릴지도 모른다. 타인의 그런 눈길을 본 적이 있나? 아니다. 얼마나 안 씻은 거야 하는 시선으로 형태를 훑은 사람은 바로 나다.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형태는 잠만 잤다. 씻지도 먹지도 않고 얕은 숨을 푹 내쉬며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잤다. 그러다 좀 괜찮아지면 일어나 씻고 밥 먹고 말도 했다. 그런 날이면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도 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는 실신하듯 잠으로 떨어졌다. 편안한 잠이 아니었다. 알아누운 것 같은 잠이었고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형태는 군에서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자대에 배치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실어증과 해리장애로 군병원에 입원했다. 부모님은 간신히 그를 군에서 빼냈다. 엄마는 돈보따리를 싸들고 군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고 아버지는 대대장을 찾아가 제대를 시켜주지 않으면 탈영이라도 시키겠다고 소동을 부렸다. 가까스로 군에서 벗어난 형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군에 가기 전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그는 어딘가 멀리 가버린 것 같았다. 형태는 인간이 싫다고 했다. 그는 대학 다닐 때 전액 장학생이었고 대학원은 수석 입학생이었으며 괜찮은 여자친구도 있었다. 그러다 입원하면서 대학원도 자퇴했다. 퇴원 후에는 대학 시절의 자취방에 혼자 머물렀다. 그는 자신의 아픈 모습을 가족에게 보이지 않으려 했다. 엄마는 자살 시도를 한 아들을 자취방에 혼자 두어도 되느냐고 안달했지만 담당 의사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했다. 군에서 풀려난 형태는 입대 전에 자취방에 몇 년 더 머물렀다. 형태가 자취방에서 머물던 몇 년 동안 나는 고향 DC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왔다. 서울에서 자립하는 건 나의 꿈이었다. 그 꿈은 형태의 대학 시절 그의 자취방을 드나들며 생긴 것이었다. 서울의 원룸을 얻은 나는 드물게 형태에게 갔다. 형태가 먼저 나를 부르는 경우는 없었다. 내가 먼저 갈까 물으면 그는 오지마, 괜찮아 라고 했다. 그러면 나는 괜찮은가 보다 안심하곤 했다. 그러다 엄마나 무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태가 연락이 안 돼. 한번 가봐. 하고. 형태를 찾아가면 그는 머리가 떡진 채 누워있곤 했다. 얼마나 이러고 있었을까. 나는 그의 머리칼에 번들거리는 기름으로 형태가 뻗어버린 시간을 추측했다. 형태는 머리와 머리카락, 음모가 득실거리는 사이에 태아처럼 웅크리고 잠들어 있곤 했다. 발치에는 약봉지가 뒹굴었다. 잠든 등에 손을 얹고 흔들어도 깨지 못했다. 약기운으로 깨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입고 있는 바지는 주름투성이고 상의엔 먼지가 뿌였다. 나는 무릎걸음으로 바닥부터 쓸고 닦았다. 간혹 쓰레기 사이에 꾸불꾸불한 음모가 보이면 묘하게 안심이 되었다. 왠지 당장 죽지는 않을 것 같았다. 창문 아래 형태의 작업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쪽 벽면을 전부 차지한 군에 가기 전에 형태가 합판으로 만든 작업대는 멋이 있었다. 아래에는 미술 도구를 가득 넣은 수납 박스가 있었다. 형태의 방은 그가 아프면서 엉망이 되었다. 군에 가기 전에 형태 방은 어지러워도 묘한 질서와 열기가 있었다. 발화 전에 씨앗이 내뿜는 열기가 숨쉬는 온상 같은 방이었다. 형태가 대학에 다닐 때 나는 가끔 서울에 왔다. 어떡하지? 나 집에 못 들어갈 거야. 형태는 미안해했다.
집이 쓰레기통처럼 더러워. 과제 때문에 동아리방에서 밤을 새워야 해. 나는 상관없었다. 주인이 없는 집이 더 좋았다. 내 맘대로 청소하고 김치찌개나 감자조림을 만들고 형태의 작업물도 실컷 감상할 수 있으니까. 형태가 대학 진학으로 집을 떠난 후 나는 그가 그립고 궁금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지낼까? 형태의 방에 들어서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선 그의 컴퓨터부터 뒤졌다. 작업대 위의 컴퓨터에는 형태의 최근 작업물이 들어있었다. 주변에는 책과 낙서, 스케치북과 메모지가 흩어져 있고 주인 없는 방에서 그의 작업물을 구경하는 건 형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컬러도 선명한 디자이너용 컴퓨터로 작업물을 감상하고 나면 흩어진 낙서와 메모를 살폈다. 보랏빛 굴목도 그러다 발견한 그림이었다. 형태의 스케치북에 새로운 그림 한 장이 보였다. 형태의 자취방은 주택가에 외진 골목 안이다. 대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뒷길로 양옆의 낡은 처마들은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것 같았다. 그림은 해 뜨기 전이었다. 동아리방에서 밤을 새우고 첫 새벽 집으로 돌아올 때의 골목 풍경이었다. 미명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새벽. 싸늘한 대기 속의 골목이 연보랏빛 필터로 드러나 있었다. 형태의 새벽 귀갓길이 이랬구나. 탄식이 나왔다. 동아리방에서 밤을 새우고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스산한 새벽. 어슴푸레한 골목에 첫 발을 들이미는 20살 오빠의 외로움과 막막함이 고스란히 다가왔다. 언젠가 이 골목을 벗어날 때를 기다리는 형태의 인내와 열망. 수태를 견디는 부화되기 전의 불안이 절절하고 서늘하게 육박해오는 그림을 보자 가슴이 떨렸다. 과연 형태구나. 형태의 방에서 보랏빛 골목 그림을 보고 난 후 마음을 굳혔다. 나도 이곳으로 와야겠다.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여기서 살아야겠다. 오염된 공기에 헐떡이더라도 형태와 무연들 사이에서 살리라. 고향 DC에 없는 뭔가가 여기엔 있었다. 나를 던져놓고 태울 그 무엇. 하지만 형태가 떡진 머리로 누운 후에는 작업대 위의 노트북은 굳게 입을 다물고 낙서나 메모도 뒹굴지 않았다. 입대 전 대학 시절의 자취방에서 몇 년 더 지낸 형태는 결국 DC에 부모집으로 내려갔다. 아빠가 퇴직하여 형태의 서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였다. 그 무렵 나는 상경하여 원룸에서 지냈다. 형태는 병원 진료나 취직을 위해 서울에 오면 내 원룸에서 지내다 갔다. 디자이너인 형태의 일거리는 거의 서울에 있었다. 일자리뿐 아니었다. 면접을 보거나 취업 관련 교육도 온통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형태는 때로 내 방에서 몇 주간 지내기도 했다. 좁은 원룸에 성별이 다른 남매가 같이 지내는 건 고역이다. 게다가 형태의 상태는 좋다가 안 좋기를 반복했는데 거의 좋지 않았다. 형태는 상태가 나쁠 때는 잠만 잤다. 그런 형태가 내 집에 있는 동안 나는 결벽증이 생겼다. 나는 본래 더러운 것을 못 견뎠다. 그래도 결벽증까진 아니었는데 형태가 와 있으면 정말
결벽증이 생기는 것 같았다. 아니다. 어릴 때의 악마가 되살아난 것인지도 모르겠다. 퇴근 후 원룸의 문을 열면 인스턴트 음식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러면 나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청소부터 시작했다. 너무 피곤해 구토가 날 지경이어도 종량제 봉투와 일회용 용기 따위를 1층의 분리수거함까지 드러내며 수선을 피웠다. 혼자 있을 때 나는 그리 깨끗하지 않았다. 서울 생활은 힘들었다. 퇴근하면 화장을 지우지 못하고 쓰러져 잠들기 예사였고 청소는 며칠씩 미루곤 했다.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이 쌓이고 종이컵마저 바닥나 양치컵으로 물을 마시기도 했다. 그런 내가 형태만 내 방에 오면 유난을 떨었다. 그래서일 것이다. 형태는 밥이나 라면을 먹으면 환기부터 시켰다. 자신의 방에서는 결코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형태는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도 쓰레기를 치우고 설거지까지 했다. 그럼에도 나는 자꾸 청소를 해대며 냄새나 샤워 좀 해 라고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나지 않던 냄새가 형태가 있으면 맡아져서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부터 열었다. 그러면서도 형태가 깊이 잠들어 내가 창을 열어젖히는 것을 모르기를 바랬다. 형태가 싫은 건 아니었다. 내 성질은 나날이 성마르게 변해갔고 결벽증은 심해졌다. 형태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아주 작은 공간만 차지한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오늘은 피곤해서 그래. 생리전이라 짜증이 나서 그래. 나는 한숨을 쉬며 변명했다. 사실 모든 게 싫었다. 원룸의 공기가 탁한 게 싫고 화장실에서 나는 희미한 오줌 냄새도 거슬렸다. 수채구멍에 걸린 머리카락과 보일러실에 밀폐된 공기 냄새, 바닥에 떨어진 형태의 약봉지도 지겨웠다. 피 때문이었을까? 피는 나만 사랑한다 했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우리 둘은 너무 잘 맞아. 천생연분이야. 내겐 너밖에 없어. 피는 섹스 후 한숨 쉬며 말했다. 그 표정이 너무 쓸쓸하고 슬퍼서 나는 그의 머리를 끌어안고 달랬다. 괜찮아, 괜찮아. 도대체 무엇이 괜찮은지도 모른 채. 그 후 나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감행했다. 분리형 두룸으로. 형태를 위해서는 아니었다. 피가 절대 원룸에서 살지 않을 거라고 해서였다. 피는 말했다. 사랑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않을 거라고. 피에게 끌린 것도 그래서였다. 피는 뻔뻔하고 강했다. 형태와 달랐다. 지옥에서도 살아나올 사람 같았다. 형태가 내 방에서 최소한의 공간만 차지하려 움츠릴 때 피가 이해되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잘 살 거고 닭장 같은 원룸에서는 결코 살지 않을 거라던 피가. 그 즈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길을 써도 나는 서울 바닥에서 원룸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걸. 피는 재력 있는 여자를 원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만 나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나는 원룸을 옮기고 그를 기다렸다. 나는 혼자 있고 싶었다. 이제 내 방은 형태에게 별도의 공간을 내줄 수 있는 분량이다.
그런데도 나는 형태에게 오지 마라고 했다. 어쩌면 나는 전부터 형태를 쫓아내고 싶었던지도 모르겠다. 오늘같이 형태가 내 집에 오지 않을 날을 예상하며 피를 기다렸던 걸까. 나는 악마도 못 되는 인간이다. 피에겐 상대도 안 되면서 형태에게만 오지마라고 한 위선자다. 물에 빠진 것 같은 형태를 구하긴커녕 형태에게 왜 네 보따리는 이리 초라하냐고 투정하고 징징거리는 한심한 인간이다. 내가 형태를 쫓아냈다. 그렇다고 형태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까지 안 보나. 우리는 잘 지낸 날도 많았다. 내가 늘 잘못하기만 한 건 아니지 않는가. 마음이 오락가락했다.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어땠을까? 부모님은 아낌없이 형태를 지원했을 것이다. 형태도 악착같이 노력했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자격증에 도전하고 일시적인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약간의 가능성에도 뛰어들고 쓰러졌다가도 억지로 일어났다. 그러다 고향집으로 내려갔고 병원 진료를 받거나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취업 때문에 내 원룸을 들락거렸다. 출장은 고달팠다. 고교 동아리의 전국 창업 행사였는데 실상은 창업이라기보다 전국 단위의 축제 같았다. 실무자인 우리 팀 3명은 일무더기를 떠안았다. 취업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청소년의 인터뷰를 커버하고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코너까지 급조했다. 나도 그랬다. 청소년일 때 별 문제도 아닌 것을 큰 문제인 듯이 굴었다.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다. 형태가 아픈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산다는 건 문제의 연속. 코로나와 쓰나미, 전쟁과 지진, 원전 폭발과 대기 오염 등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난과 불행은 파도처럼 생겨났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원룸을 옮겨도 피는 떠났고 나는 SNS로 피해 자출을 줬는다. 자신을 혐오하면서도 피해 번호를 차단하지 못한 채 입꼬리가 처지고 푸끝이 싸하다. 박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본다. 동료들에게 우는 모습을 볼 수 없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의 끄트머리에 있는 화장실로 간다. 화장실로 가며 나는 운다. 형태는 지금쯤 도미토리에 들어갔을 것이다. 어릴 때처럼 누군가를 이가 시큰하도록 물어버리고 싶다. 그럴 만한 상대가 없다.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세거나 똑똑하다. 사람을 싫어하는 형태를 게스트하우스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다. 어디야? 화장실 앞에서 또 문자를 보낸다. 형태는 여전히 내 문자를 읽지 않는다. 형태가 아직 대학에 다닐 때 내가 서울에 간다고 하면 형태는 집에 못 들어간다고 과제 때문에 밤새 말 거라고 했다.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갔다. 형태 방의 열쇠는 늘 내 지갑 속에 있었으니까. 그가 오지 말라고 해도 나는 갔을 것이다. 형태도 나처럼 그냥 오면 될 것을. 동생이니까 뭐 어때 하며. 하지만 형태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다. 형태는 나와 부모님 때문에 자살도 못하는 사람이다. 나도 피를 만나기 전에는 형태에게 오지마
라고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하지 말아야 했다. 그냥 응 했어야 했다. 화장실의 문은 두툼한 쇠로 되어 있다. 군 병원의 문도 이랬다. 두꺼운 쇠문이 실내에 2개나 있었다. 형태에게 면회를 가면 철문 안쪽에서 병사가 나와 수지품 검사를 했다. 쇠붙이나 뾰족한 물건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소소한 물품 일체를 압수하여 면회가 끝난 후에 돌려주었다. 오직 먹을 것만 허용되었다. 그렇게 쇠문을 통과하면 또 하나의 철문이 버티고 있었다. 거기서도 병사가 지키고 있다가 다시 한번 신원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다. 2개의 쇠문을 지나 만나는 형태는 미라 같았다. 키 180cm의 보기 좋던 형태는 철사처럼 말라 있었다. 말은 못하고 넋이 빠진 것 같은 형태의 전신에서 양냄새가 진동했다. 피부와 신체의 모든 구멍에서 양냄새가 풍겼다.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마다 양냄새가 들썩거렸다. 형태는 말을 못했다. 실어증이라 했다. 대화가 불가능하고 표정조차 없었다. 면회실 한켠에 감시자가 있고 시간도 제한적이라 필담도 자유롭지 못했다. 형태는 숨만 푸푸 내쉬며 내가 들고 간 어떤 음식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시간들이 용케 지나가 형태는 의가사 제대를 했다. 입원과 퇴원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말을 하게 되었지만 군대에서의 일은 지금껏 함구한다. 해리장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일행이 기다릴 것이다. 형태는 여전히 문자를 읽지 않는다.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넣고 화장실 쇠문을 힘껏 밀었다. 철커덩. 두꺼운 철문이 허랑하게 열린다. 속았다. 겉만 두툼할 뿐 속이 빈 가짜 쇠문. 뻥튀기 질문이었다. 어이가 없다. 형태도 그랬으면 좋겠다. 철사처럼 말라 고통을 통과하는 시간이 가짜 쇠문처럼 훌렁 지나가면 좋겠다. 20살에 나와 22살의 형태가 겪었던 고통. 부모와 우리 가정을 핥히었던 폭력이 떠올라 명치가 컥 막힌다. 일행은 그 사이 식당 안에 자리를 잡았다. 건너편과 옆 테이블에도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며 떠들고 있다. 지지지. 종업원이 불판 위에 고기 한 점을 내 앞접시에 내려놓는다. 접시 위에서 고기는 아직 숨이 남은 생명체처럼 지글거린다. 미수장, 이번에 수고했어. 부장이 내게 맥주 한 잔을 따라준다. 동료들은 이미 맥주를 마시는 중이다. 형태가 입원했을 때 역류성 식도염을 앓았다. 입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건 개원해였고 나도 인간이 싫어졌다.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은 고달팠는데 입사 동기인 피는 이죽거렸다. 겨우 이 정도 일을 했는데 나라에서 월급을 준다고? 미쳤군 미쳤어. 그 역시 첫 사회생활이었다. 피는 선수 생활에 비하면 책상 물림들이 하는 일은 너무 헐렁하고 시시하다고 했다. 피는 권투 선수였다. 부상으로 운동을 못하게 되자 모교의 교수는 경찰이나 교정 공무원 쪽으로 추천했다. 임용고시를 거쳐 우리 부서로 발령이 난 피는 권투 도장을 차릴 때까지만 일할 거라 했다. 의사는
무엇이건 토하는 내게 신경성 위염약을 처방해 주었다. 사람이 싫고 다른 생명을 먹는 모습은 더 싫었다. 동료들은 돌아서면 남의 뒷담화를 하다가 퇴근하면 몰려가 고기와 술을 먹었다. 형태는 어떤 음식도 거부했다. 형태가 피자, 치킨, 스시 등 모든 음식을 거절하자 기껏 면회를 간 나는 할 일이 없었다. 말은 못하고 필담도 감시를 받으니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은 병동의 근무자들에게 넘어갔다. 선하고 약해 보이는 형태 또래 남자들이었다. 하지만 그건 가면이었다. 그들 모두 형태를 괴롭힌 인간들이었다. 당시에는 몰랐다. 인간은 왜 상대를 짓밟아야 사는가? 왜 남의 생명을 먹어야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생겨먹었을까? 의가사 제대를 하기 전 군 병원에 있던 형태는 자대로 돌아가야 했다. 자대로 가기 전에 하루 틈새가 생겨 집으로 왔다.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자대로 돌아가야 했다. 자대로 떠나야 하는 이른 아침, 형태는 베란다에 혼자 앉았다. 햇빛이 드는 베란다의 공간에 형태는 정물처럼 앉아 있었다. 180cm의 키에 적당히 살집이 있어 멋있던 형태는 철사처럼 앙상하게 말라 뼈만 남은 자기 손을 햇빛에 내놓은 채 고요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형태가 자대를 향해 떠난 오후, 집에 있던 칼 세 자루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형태는 군복 속에 칼 세 자루를 숨긴 채 떠났다. 자대로 돌아간 형태는 자기를 괴롭혔던 선임들을 만나지 못했다. 칼 세 자루는 병원에서 발각되었고 그 후 형태는 의가사 제대를 했다. 고소한 냄새가 올라온다. 종업원이 내 앞접시에 새로운 고기를 올렸다. 자글거리며 기름이 끓는다. 형태는 저녁을 굶었을 것이다. 종일 굶고 도미토리의 한 칸에서 철사인간이 되어 밤이 지나가길 견디고 있을 것이다.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형태나 무연을 봐도 모르겠다. 형태가 왜 좋아? 언젠가 무연에게 물었다. 발랄하던 무연이 잠깐 진지해지더니 오빠 같은 사람이 세상엔 없어요. 조금 애매한 대답을 했다. 형태 같은 사람. 그게 무슨 말인가? 누구나 인간은 고유한 객체이다. 쌍둥이라도 서로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오빠 같은 사람이라는 무연의 말을 이해할 것 같았다. 뭐해? 부장이 맥주잔을 들고 재촉한다. 다른 동료들도 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나는 얼른 잔을 들고 외친다. 위하여. 무엇을 위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소리치고 건배한다. 시간이 지나면 형태는 내 문자를 읽을까? 어릴 때처럼 싫어도 용서할까? 형태는 피와 다른 사람이니. 하긴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것이다. 부질없는 욕망에 자신을 소모하면서도 살아갈 것이다. 부모와 고향을 떠나고 형태까지 쫓아낸 내가 못 살면 안 된다. 형태는 사람이 싫고 실어증에 걸리면서도 삶을 선택했다. 피가 돈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하건 도둑질을 하건 상관없다. 도둑질이 무슨 대수랴. 맥주가 식도를 타고 내려간다.
나 이사했어. 형태에게 문자를 보낸다. 에헤이, 잠시를 못 기다리네. 부장이 나의 문자지를 비꼰다. 센 거로 한 병 주세요. 통로를 지나가는 종업원에게 소주를 주문한다. 종업원이 차가운 화요를 가지고 와 내 테이블에 올린다. 부장에게 화요를 따르자 그가 목소리를 낮춰 묻는다. 미스장, 요즘 연애하지? 박이 나선다. 사생활 침해예요. 부장이 개면쩍은 얼굴로 입가에 맥주 거품을 핥는다. 형태에게 이사한 집 주소를 보낸다. 요즘 뭔가 달라. 분위기가 있다니까. 어딘지 슬퍼 보이기도 하고. 화요를 들이켠 부장이 관심 있는 척하고 동료들은 연신 고기와 맥주를 마신다. 나도 지글거리는 고기에 파채를 얹어 입에 넣는다. 뜨겁고 맛있다. 이런. 문자가 날아간 곳이 형태가 아니라 피다. 삭제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숫자 1이 사라진다. 빠르기도 해라. 피는 역시 형태와 다르다. 잘못 보낸 문자입니다. 나는 경어로 수정 문자를 보내고 형태의 카톡 계정으로 다시 들어간다. 어디야? 아까 보낸 문자에는 여전히 숫자 1이 떠 있다. 이사한 집 주소를 다시 입력한다. 현관 전자키는 형태의 대학 시절 학번이다.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꼭 지금 해야 돼. 뭐가 그리 급해? 고기와 파채를 오물거리며 부장이 빈정거린다. 그는 취했다. 그럼요, 급하죠.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냉큼 대꾸하는 박도 취해서 목소리가 뭉근하다. 카톡. 문자가 들어온다. 형광키 비번은? 형태가 아니라 피다. 역시 피는 형태와 다르다. 나는 핸드폰을 쳐들어 부장의 시선을 차단한다. 비번은 보랏빛 골목입니다. 전송한다. 현관 기판에 문자는 없고 숫자만 있다. 그럼에도 보랏빛 골목이라 전송하고 폰을 내린다.